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1897년 겨울 관리병어학교. 아침 공기가 유난히 매서웠다. 농산공부 뒤편 얼음이 얇게 깔린 골목을 지나면 관리병어학교가 나온다. 겉모습은 초라해 보이지만 희성은 이곳이 조선에서 가장 새로운 숨결이 흐르는 곳이라고 믿었다. 영어 수업을 듣고 서양인 교사가 읽어주는 문장을 따라 말하는 시간만큼은 조선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학교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일본 공사관에서 누가 온다더라. 이 시국에 일본 놈이 왜? 을미년 일을 벌써 잊었냐. 웅성임은 금세 분노로 바뀌었다. 을미사변이 일어난 지 불과 2년, 조선 사람들의 가슴에는 아직 깊은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일본인의 방문은 이유를 막론하고 불편함과 두려움을 일으켰다. 희성도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 그러나 동시에 묘하게 다른 감정이 밀려왔다. 일본 외교관이다. 어떤 사람일까? 우리 수업을 보고 뭐라고 할까? 이 감정이 희성의 마음에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다만 아버지와 형의 영향은 분명 있었다. 아버지 고영희는 일본어 역관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일본을 왕래했다. 개항 이후에는 여러 관직을 지내며 일본과 가깝게 지냈다. 조선이 흔들릴 때마다 아버지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몸을 움직이는 분이었다. 형 고희경 역시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배우고 외화문 주사, 외부 번역관보, 일본 공사관 참서관에 임용된 이후 주로 전문 외교직에서 활동하였다. 아버지는 늘 말했다. 희성아, 조선이 살려면 앞선 나라를 배워야 한다. 세상은 바뀌고 있다. 그 흐름을 잡는 자가 산다. 그 말은 가문 전체에 흐르는 공기이자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흡수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그게 정말 조선의 길일까? 아니면 우리 가문이 살아남기 위한 길일까? 희성은 고민했다. 상급반 수업이 막 시작할 때 문이 부드럽게 열렸다. 영국인 교사 헬리팩스 선생이 한 일본인을 데리고 들어왔다. 오늘은 일본 공사관에서 오신 신호부 준페이 씨가 수업을 잠시 참관하십니다. 교실 공기가 곧바로 얼어붙었다. 신호부는 차분히 머리를 숙였고 뒤편에 조심히 서 있었다. 말투도 표정도 모두 단정했다. 그 절제됨이 오히려 학생들의 의심을 자극했다. 희성이 앞줄에서 상호가 이를 꽉 물었다. 뒤편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터져나왔다. 저놈 왜 왔어? 교실 훑는 눈빛 좀 봐라. 을에 무슨 속셈이 있겠지. 학생들은 신호부의 목적을 전혀 모르면서도 그저 일본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감정이 먼저 폭발했다. 희성은 그 분위기 속에서 다른 친구들과는 조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신호부의 태도는 저기를 숨긴 것도 친절을 과하게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저 정중하고 조용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희성의 눈에는 무언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Begin reading. 헬리팩스 선생의 말이 떨어지자 반 전체가 교과서 뉴 내셔널 리더즈 제3권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다. 살아오른 주이세 시 디스컨텐트로 울세와 미나리아 제비꽃의 이야기였다. 다운인 어필드, 원데이 원데이 인준. 조용한 들판, 수줍은 들꽃, 게으른 울세, 서정적인 영어 문장들이 교실에 울렸다. 희성은 읽는 내내 뒤편의 신호부를 의식했다. 그의 시선이 잠시 희성이 쪽에 머물 때 가슴이 뜨끈해졌다. 잘해야 한다는 압박이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반면 상호는 읽는 동안에도 눈을 흘기며 신호부를 견제하는 듯했다.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하다는 기색이 얼굴에 드러났다. 다른 학생들은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일본인 앞에서 뭘 잘 보일 필요 없다는 생각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윤태엄만은 일본인이 읽든 말든 그저 시의 리듬과 발음에 집중했다. 한 교실 안에서 반일, 혼란, 무관심, 갈등의 감정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자 학생들은 몰려다니며 서로 떠들었다. 봤지? 교실을 샅샅이 훑던 눈빛. 학생들 표정까지 다 살피더라. 분명히 무슨 정보를 캐러 온 거야. 아무도 신호부의 목적을 알지 못했다.
그럼에도 학생들은 마치 모든 걸 아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었다. 상욱과 희성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아직도 날카로웠다. 희성아, 너는 왜 아까 그 일본인을 유심히 쳐다봤어? 희성은 가슴이 철렁했다. 가능한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냥 외국인이니까 관심이 갔을 뿐이지. 상호는 희성을 오래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너희 집안은 일본이랑 가까우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 그 말은 사실이었지만 희성의 패구를 찌르는 말이기도 했다. 희성은 일본인이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었다. 그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를 뿐이었다. 다음 날 신호부가 일본 요리집에서 헬리팩스 선생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사실은 아무도 모른다. 대화 내용도 방문 이유도 목적도. 그럼에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순식간에 이야기들이 만들어졌다. 일본이 우리 학교까지 들여다보기 시작했대. 그놈 참관이 아니래. 뭔가 염탐하는 거래. 이 나라를 잡아먹으려는 거지. 희성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쉽게 맞장구 칠 수 없었다. 그날 아버지가 밤늦게 희성의 방에 들렀다. 어제는 퇴청이 늦어 물어보지 못했다만 너희 학교에 들렀다던 일본 외교관은 어땠느냐? 신민연생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희성이 시큰둥하게 말했다. 그렇단 말이지. 다나카 상회 주인 말로는 고등상업학교 출신으로 올해 외교관 시험에 합격했고 첩부임지로 조선에 왔다고 한다. 여러 학교에서 신학문을 두루 공부했다고 하니 너도 그런 사람을 본받아 더욱 영어 공부에 매진하거라. 아버지가 희성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외교관 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수재가 왜 조선 같은 험지로 온 겁니까? 서양 여러 나라 못지않게 조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겠지. 무기감으로 말이야. 그건 그렇고 일본 외교관이 너희 학교를 방문한 이유에 대해 들었느냐?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뭘 볼 게 있다고 저희 수업을 참관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희성은 잠옷 궁금한 표정으로 말했다. 모른단 말이지. 내가 일본인을 상대하며 터득한 바로는 일본인은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 필시 이유가 있을 게야. 아버지는 잠시 말을 끊고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듯했다. 밤이 늦었다. 이만 자거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방을 나갔다. 희성은 등불을 끄고 잠을 청했다. 방 안이 적막했다. 아버지와 형의 말이 머릿속에서 조용히 떠올랐다. 희성아, 조선이 살아남으려면 앞선 나라와 가까워야 한다. 일본은 이미 세상 흐름을 잡은 나라다. 그리고 학교에서 들었던 친구들의 거친 반응도 떠올랐다. 일본 놈은 다 똑같아. 또 무슨 꿍꿍이지? 희성은 두 세계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가문이 가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희성의 마음은 그 길에 편히 서 있지 못했다. 신호부가 떠날 때 조용히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자신과 불과 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가 남기고 간 그 작은 흔들림이 희성의 인생의 한가운데 조용히 금을 그어놓았다. 일본인 외교관 신호부 준페이는 스승인 간다 나이부 교수의 요청으로 조선인의 영어 능력과 영어 교육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병어학교의 수업을 참관한다. 그는 조선 학생들의 영어 발음이 일본 학생들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일본에서는 실로 괴상한 영어 발음이 조선에서는 또렷하고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훗날 자신의 책 한반도에서 한국인 중에 여러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말하는 자를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게다가 숙달의 신속함과 발음의 유창함은 일본인이 몇 걸음 양보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인은 동양의 어학자라고 평가한 영국 총영사의 보고가 결코 가장이 아니라는 평가를 남겼다. 당시 그 교실에는 평생 영어 보급에 앞장선 윤태원, 도쿄 제국대학교 공학부를 졸업하고 조선인 최초로 이공계 졸업생이 된 상호, 고희성 등이 있었다. 이들은 졸업 후 관리병어학교 교사로 채용될 만큼 영어 실력이 뛰어났다.